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박혜윤이라고 합니다. 의사 조력 자살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 한국에서 조력존엄사라는 법으로 입법 발의가 되어서 참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락사 의사조력 자살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입법 내용이 올라왔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해외의 시행국가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를 둘러싼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여러 가지 용어로 따로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의 자발성 여부, 그 다음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되는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하고, 자발성과 무관한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경우여서 아예 의료 현장에서는 논의 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사조력 자살의 경우에는 커다란 의미에서는 자발적 안락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행 주체에 따라서 이제 그 안락사를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생명을 종결하기 위해서 약물의 주입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의사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조력 자살의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의사가 방법을 제공하고 환자가 직접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은 안락사로 더 이상 부르지 말자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논외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의료 문헌에서 살펴보시면 medically assisted dying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중재 조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조치를 하는 행위를 할 때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약물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약물을 의사가 제공할 수도 있고 직접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medically assisted dying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것을 함께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 이제 의사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메디컬 어시스트 캐나다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메디컬 어시스턴스 인 다잉이라는 용어를 새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의사조력 자살뿐만 아니라 적극적 안락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의사조력 자살이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 안락사까지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일부 국가,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조력 자살, 즉 의사가 약물들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만 하고 직접 투입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합법화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입법 논의가 된 그 조력전환사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입법 발의만 되었지 지금 입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으로 결정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법률의 부분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조력존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말기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있고요. 조력존엄사의 정의는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조력 자살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조금 이 법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고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력 전염사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대상자가 된다고 한 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는 이를 도울 수 있고, 이것을 도운 담당 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 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있는 것이 입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에 보건복지위 소관위에서 이제 검토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조력전원사 법제화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는 언급을 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그 조력전염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료윤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고, 또 이 조력전염사를 도입하기에 앞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우선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의료계와 종교계, 학계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서 일단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력전염사법, 일명 조력전염사법, 정확히는 좀 말씀드리면 의사 조력자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실 백그라운드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메디컬리 어시스트 다잉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갖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디컬리 어시스트 다잉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이제 조력자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허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지금 이 정책을 이제 좀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비교적 최근에 자료가 많이 업데이트되어서 참고하기가 비교적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인과 뉴질랜드도 최근에 의회 및 국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시스트 수이사이드만 허용되는 나라는 이제 그 우리 일명 안락사 허용 국가로 유명한 스위스인데요. 사실 스위스는 이 어시스트 수이사이드 자체에 대해서 허용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 자살을 방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헌법으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일부 주와 최근에 호주에서 이제 6개 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으로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안락사 시행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2021년에 거의 7천여 명 이상이 이제 안락사로 사망을 했고요. 대략 전체 사망 환자의 한 4%가 이미 안락사로 이제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60세 이상이고 암 혹은 다른 말기 질환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죽을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페이션트는 이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의사도 이것을 시행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례는 이제 지역의 안락사 검토위원회가 있어서 사후에 검토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18세 이상의 성인 혹은 미성년자도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12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말기 조건이 없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또 이제 비말기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꽤 오랫동안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2020년도에서는 분명한 사전 요구, 어드밴스 디렉티브가 있을 때에는 시비얼 디멘시아에서도 시행이 되어서 굉장히 이제 이 시비얼 디멘시아는 사실 윤리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네덜란드의 전체적인 통계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이제 그 나라 정부에서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그 애뉴얼 리포트도 이제 충실하게 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비교적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말기 질환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이제 네덜란드처럼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까지도 확대가 되었고, 내년에는 이제 멘탈 일리스로 확장이 될 예정이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논란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시행했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이제 2011년도에 NEJM에서 실려 있고요. 요거는 좀 관심 있으시면 사실 읽어볼 만한 아티클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이제 그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가능하고요. 시리어스하고 이제 인큐러블한 일리스가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일버스한 그러니까 디클라인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한 서퍼링 혹은 사이콜로지컬한 서퍼링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터미널 조건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것은 삭제가 되었고, 이제 언더라잉 메디컬 컨디션에 이제 2023년부터는 멘탈 일리스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익스클루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캐나다의 추이를 보면은 2016년도에 이제 1000명으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급격하게 숫자가 증가해서 2021년에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이제 이제 사망 환자들이 이제 이 메이드, 이제 줄여서 메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이드로 사망을 하셨고, 캐나다 전체 사망의 이제 3.3%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드를 시행하게 되는 가장 많은 조건은 역시나 캔서입니다. 근데 캔서가 압도적이지는 않아서 지금 이제 대략 한 65% 정도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레스피레이터리 스테이트, 뉴럴로지컬 컨디션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는 이제 60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드를 신청하게 되는 주 요인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에 사실 인톨러러블한 어떤 페인이 이제 주 요인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페인에 관련된 부분은 3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1등, 2등, 그러니까 80% 이상 차지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의미 있는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그다음에 혹은 일상적인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페인 혹은 이제 디그니티의 상실, 그 다음에 이제 페인 이외의 다른 어떤 심텀이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 다음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밀리랑 프렌드나 케어기버의 버든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 순위로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메이드를 이제 그 신청하신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80% 정도가 이미 팔리어티브 케어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리어티브 케어 서비스가 부족해서 메이드를 이제 신청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팔리어티브 케어에도 불구하고 커버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이제 신청하게 되시지 않는가, 이런 걸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되지 않은 팔리어티브 케어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 조사에 따르면 88%에서는 이미 액세서블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디제이블리티 서비스인데요. 이제 팔리어티브 케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어려운 컨디션에 있으신 환자분들 사실 장애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캐나다에서는 아마 디제이블리티 서포트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디제이블리티 서포트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87% 이제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이코소셜한, 그러니까 메디컬한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소셜한 서비스들은 비교적 충분히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2021년도부터 이제 그 non-terminal 컨디션에서도 허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것은 뉴럴로지컬 컨디션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연방법에서는 피지션 어시스트 수이사이드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에서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명한 이제 오레곤 주에서 이제 시작해서 유명했었고, 그게 점차 확대돼서 지금은 약 11개 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몬타나에서는 이제 콜트 룰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특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 조력 자살, 그러니까 약물 처방을 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고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것만 허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 컨디션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더 미국에서는 확장되거나 이런 움직임은 지금 있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옵션 액트가 조금 개정이 조금 더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6months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이제 고수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예전에는 이게 2주인가를 기다렸었는데 이게 좀 너무 환자들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48시간 이하로 이제 줄인 것을 골자로 하는 이제 개정이 올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시행되었던 리포트에 대한 건데요. 약 이제 2021년도에 한 700명 정도에게 프리스크립션이 되었었고, 근데 실제로 이 프리스크립션으로 사망을 한 사람은 486명. 그러니까 가지고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이 다 이것으로 사망하시는 것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차마 사용하시기 전에 사망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메이저는 이제 말리그넌트 그 네오플라즘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뉴로로지컬 컨디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로 이제 그 60세, 70세 이상의 노인 환자분들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화이트의 에듀케이션 레벨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호스피스 팔리어티브 케어에 등록된 비율은 90% 이상으로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의사조력자사를 도입한 나라가 이제 호주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빅토리아 주에서 가장 먼저 2017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었고, 미국과 이제 비슷한 조건인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6개월 여명이 예상이 되거나 뉴럴로지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정도 여명이 남았을 때라고 해서 뉴럴로지컬 컨디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이 조금 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외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의사 조력자살이 조금 그러니까 대상 국가에서 조금 대상 국가들이,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 국가 안에서도 이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벨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와 유사한 시기에 시작을 해서 가장 이제 의사조력자살과 관련해서 리버럴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와 이제 의사조력자살이 모두 가능하고 정신질환자도 가능하고 심지어 소아도 연령 제한 없이 사실 가능한 그런 나라인데, 이 벨기에에서 최근에 이제 유럽 인권에 관련된 이제 유러피안 코트,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벨기에 정부가 패소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결정이 났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소를 제기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이제 리프렉토리 멘탈 일리스를 앓고 있었습니다. 시비어 디프레션을 앓고 있었었는데, 가족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은 채로 이 어머니가 이제 적극적 안락사를 요청해서 그것을 시행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조금 이제 곤란한 게, 이 엄마를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엘리자베트 크라이터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절을 했었고, 그런데 이 엄마가 의사조력자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캠페인 같은 것을 하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에게 이제 엘리자베트 크라이테리어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고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사이키아트릭 컨설테이션도 받지 않았고, 그것을 이제 점검받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컨시더레이션 되지 않았고, 그런 다음에 어머님이 사망하고 난 다음 날 병원에서 이제 어머님이 사망했으니 그 이후에 사망 절차를 가족들이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이 제도는 잘못 오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했었고요. 이 관련된 건 뉴요커에도 굉장히 이제 심층 보도가 되었어서, 사실 자기결정권 보장이라고 하는 거의 이면이, 이것이 사실 좀 자칫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얼마나 사실 우리가 케어 부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안 좋은 여건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옵션? 네. 돌봄을 받지 못하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여서 향후에 이제 벨기에가 조금 어떤 식의 대책을 하게 될지가 조금 이제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행 국가에서 보시면은 사실 여전히 소수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고, 하지만 대부분 서구권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주의 및 자기결정권의 뿌리가 깊은 나라에서 훨씬 더 이제 그 도입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컨디션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커버리 가능성이 이제 없는 이제 비말기 질환 환자로 확대가 되고, 이제 멘탈 일리스로 그 다음에 확대가 되거나 디멘시아 혹은 어드밴스 디렉티브가 있는 경우 혹은 소아 파퓰레이션 이렇게 확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걸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의 양심에 의한 거부는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청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땐 사실 심프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삶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없게 될 때 선택한다는 거라는 점이, 그래서 삶의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를 둘러싼 함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그동안 뭐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좀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가진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니까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연명의료 결정과 의사조력 자살 안락사의 합법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입법 논의가 된 게 연명의료 결정법을 이제 그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는 식으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마치 연명의료 결정도 안락사의 어떤 일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데,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는 사실 베네핏 없이 벌든이나 서퍼링을 초래하는 의료 처치를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연명으로 이외의 서포티브 케어는 유지되고 환자는 결국 디지즈의 내추럴 코스에 대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벤틀레이터 어시스트가 아주 없을 경우에 정말 혼자서 자바로업이 어려우신 경우는 벤틀레이터를 이제 제거하고 나면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생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 연명의료 결정법을 촉발하셨던 그 김할머니 사건이었었죠. 그때도 김할머니도 벤틀레이터 제거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요.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다루는 것은 자칫 이 연명의료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 윤리적으로 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입법의 이제 취지를 읽어보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의사조력 자살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굉장히 많이 도약을 한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게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는 아예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조차 임종기에 되어서야 가능합니다. 사실 임종기에 다다르지 않은 말기 상황에서 내가 연명의료 결정을 원치 않는다는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려면 연명의료 결정할 수 있는 시기부터 확대를 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의사결정이 있는 자에게서 치료에 관한 결정, 사실 이게 좁게 얘기를 하면 치료 거부권이 되겠죠.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어떤 법률적인 뒷받침부터 되어야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갖는 자기결정권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환자들이 어떤 말기에서 돌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질 높은 말기 돌봄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굉장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법적으로도 특정 질환의 환자에게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베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내가 CVA의 세퀄레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던가 디멘시아 걸렸다든지 이렇다고 할 경우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기 돌봄이 굉장히 일부에게만 제공되어 있는 환자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 자살을 전방위로 허용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점핑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말기 환자의 고통은 충분히 돌보아지고 있는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사실 제도화되었죠. 2010년도 후반부에 사실 입법화되고 이제 급여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제도적으로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 병상수나 인력의 보충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입원형 호스피스도 여전히 한 1,500병상, 우리나라가 지금 대략 한 2,800병상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과 일부 질환인데 그마저도 99%가 암 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가능한 다른 예를 들면 COPD나 만성 간경 환자도 아주 일부 환자만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 대상자 중에서도 겨우 이제 23% 정도만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캐나다에서 메이드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80%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기 돌봄뿐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확충하면 사실 그 중증 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서포티브 케어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완화 의료는 더 이상 이제 말기에 국한돼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증진시키고 서퍼링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비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미 2014년도에 세계에서 완화 의료 수요가 가장 많은 질환으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를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에 대한 어떤 서포티브 케어가 만들어내게 되어 있느냐? 이건 완전히 공백 상태이거든요. 그분들께 증상 조절, 간병 문제, 의미 있는 생활에 영위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제공, 정신심리적 지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빈약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의사조력자자를 도입한다? 이거는 사실 이분들께 이런 선택을 하라는 굉장히 그 암묵적인 어떤 압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이런 의사조력 자살을 도입을 할 때 각 나라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들이 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필요한 그룹도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혹은 장애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디지즈 코스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삶에 의미 있게 영위하지 못할 때 아마 그런 분들이 좀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의사조력 자살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상대적으로 그걸 도입했을 때 취약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취약한 그룹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입법 논의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뭐 1인 가구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장애를 가진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증 질환자의 돌봄이나 아니면 장애인 돌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뭐 존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아니면 의사조력 자살이 도입이 될 경우에는 왜 내가 의사조력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좀 뭔가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소셜 프레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설사 입법 논의에서 나왔듯이 말기에 국한돼서 시작되더라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서퍼링에 대해서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떤 헌법에 보장된 어떤 권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법적으로 도입한 나라에서 확대가 되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증 질환, 그 다음에 어떤 난치성 정신 질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게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살률이 높은 한국에서 이 자살에 대한 역량은 과연 검토가 되어 있는지, 특히 가족과 타인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높게 인식하고 또 어떤 장애나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나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혐오가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제 의사조력 자살이 도입이 된 이후에 unassisted suicide, 그러니까 의사조력 자살과 관련 없는 수이사이드도 증가한다 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충분히 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과연 의사조력 자살 안락사를 우리가 어떤 죽을 권리의 문제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는 어떤 특정 개인이 죽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떤 한 개인이 죽을 권리의 문제로 보다 보면 반대,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주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사조력 자살 안락사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주체, 즉 의료인이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assisted suicide와 달리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되게 도전적인 상황이고, 실제 시행된 나라들을 보면 시행을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어떤 moral, psychological distress가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당화하고 왜 근데 그들을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런 혹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저는 의사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사실 부정적인 어떤 함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조력 자살에 대한 논의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좀 시기상조라는 사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논의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함의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이제 돌봄인데, 그리고 점점점 돌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 어떤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자원들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의사조력 자살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부분, 논의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돌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의미와 역량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간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었던 아서 클라인만의 케어라는 책의 마지막 한 구절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아내가 치매를 앓으면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이제 그 아내가 점점 나빠지고 사망하시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케어의 의미를 깨달은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꾼 가족 간병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관계, 존재함, 인내, 추억을 소중히 하는 것이 돌봄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사회를 하나로 이어주고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환자를 간병하고 장애인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돌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돌봄은 우리를 윤리적, 감정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 한국 사회에 의사조력 자살이 입법화 논의가 되면서 이 말기 환자분들의 고통과 돌봄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명의료결정법 이후에 사실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줄어들고 있던 차에서 이렇게 이 논의 자체가 활발해진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말기 환자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돌봄과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또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의 인프라의 확충, 그다음에 말기 환자, 중증 환자분들의 어떤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이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되고 또 실질적인 자원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